겨울 초입의 저녁입니다. 인천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안, 작은 전기 난로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야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9, 평생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우편함의 요양원에서 온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기 입원 전환 안내, 퇴원 가능성 낮음, 향후 비용 예상,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형, 이제 엄마 집 얘기 진짜 해야지. 요양원비도 그렇고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둘째 동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고지어 막내 누나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집에서 한번 모이자.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그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정리할 때 됐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신데 우리가 벌써 집을 정리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요양원 오가는 버스비, 약값, 기저귀값, 그건 다 누구 몫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집이 도대체 누구 거냐고 묻는 순간 우리 형제는 그날부터 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장, 요양원 면회, 그 주 토요일, 낮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근교, 버스로 1시간 거리, 비닐봉지에는 어머니 속옷 몇 벌, 수건, 과일 몇 개, 그리고 영양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4인실, 어머니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계시다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 언제 왔냐? 어머니는 제 얼굴은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옷 좀 더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너 여기서 자고 갈 거냐? 엄마, 저 집에 가야 돼요. 내일 또 올게요. 옛날처럼 집에서 같이 자고 가지. 집은 그대로 있지?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정맥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날 풀리면 한번 모셔다 드릴게요. 집은 말이지. 큰 놈 주면 되지 뭐. 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애써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2장, 카페에서의 대화. 면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양병원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과 막내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형, 건강은 어때? 처음엔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둘째 동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 아까 엄마 상태 봤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다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는데 관리비만 나가고 그냥 정리하고 요양원비랑 나눠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집이라는 게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건데. 형, 우리 말도 좀 들어봐.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매달 돈 보태는 게 쉽진 않아. 그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가족분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상태로 봐서는 장기 입원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분들이 미리 비용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고 우리 셋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도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동생들이 한 말 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들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비 송금 내역, 공과금 영수증, 아내가 하나하나 펼쳐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난달에만 얼마나 나갔는지. 저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형님, 동생들이랑 얘기 좀 세게 하세요. 우리도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얘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당신 평생 그런 식으로 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모신 세월 누가 알아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 어머니의 집. 일주일 후. 우리는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빌라. 2층 끝 집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습니다. 장롱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오래됐다. 이 동네도 이제 다 허물어지는데. 둘째 동생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형, 여기 지금 시세 봐. 실거래가가 이 정도야. 전세는 거의 안 나가고. 화면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얘기만 있지 실제로는 거래가 없어. 지금이 그나마 팔 수 있을 때야. 엄마가 아직 숨 쉬고 계신데. 벌써 집을 팔아?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냐. 형 혼자 모신 거 고마워. 우리도 그거 알아. 근데 집은 3남매 거잖아. 우리도 집은 있는 거지.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분? 지분이라고 하니까 참 쉽게 들리네.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어머니 벌써 시설 들어가셨어요. 요양원비, 병원비, 기저귀값. 영수증 보여줄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 동생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증 있으면 좋지. 그럼 계산해보자고. 집값이 몇 억인데 그게 거기에 비할 만큼이냐? 아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막내 누나가 말리려 했습니다. 야, 그만해. 우리 왜 이래?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허리 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5장 감정의 폭발. 둘째 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우리가 엄마 안 모셨다고 생각하냐? 우리도 할 만큼 했어. 그냥 형이 가까이 살아서 더 자주 간 거지. 할 만큼 했다고? 명절 때 한 번 오는 게 할 만큼 한 거냐? 저는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밤에 택시 뛰고 경비 일하고. 그러면서 요양원 오간 게 몇 년인데. 엄마 모신 세월은 계산에 안 넣냐? 형 혼자 살려면 전세 알아보면 되지. 이 집은 형 집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장롱 위에 있던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흑백 사진, 오래된 수첩, 손편지,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우리는 모두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6장 낡은 봉투. 그 막내 누나가 먼저 쏟아진 물건을 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네. 둘째 동생도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날짜와 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인은 인천시 구동 빌라를 장남에게 단독 상속할 것을 원하. 다만 간병 요양 장례 비용은 3남매가 사정에 맞게 나누어 부담할 것을 부탁하. 서류 아래에는 어머니 서명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 언제 만들었어? 그 막내 누나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10년 전이면 엄마가 정신 멀쩡할 때네. 아니야, 이미 그때도 왔다 갔다 하셨어. 이런 서류 믿을 수 있냐?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편지였습니다. 막내 누나 앞으로 쓰신 편지였습니다. 막내야, 넌 내 집 잘 지키는 게 효도다. 큰 오빠가 나를 제일 많이 봤다.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막내 누나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써두셨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7장 요양원 상담실. 며칠 후 저는 서류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 이거 제가 기억나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화면에는 과거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없이 혼자 방문하신 어르신. 집은 큰아들 줘야지. 그 애가 나 모셔줬으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녀들 싸우지 않게 공증을 했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때 분명히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8장 법률 상담. 다음 날, 저는 시청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상담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공증 시기가 10년 전이고 치매 진단은 그 이후네요. 서류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은 장남분께 상속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분들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요.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이요. 그럼 제가 욕심 부리는 걸까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마음은 마음이었습니다. 9장 다시 모인 자리. 며칠 후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 둘째 동생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막내 누나가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난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 산 적도 없어. 형이 가장 많이 모셨지. 둘째 동생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이미 정신이 왔다 갔다 했잖아. 이런 서류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고. 막내 누나가 어머니 손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다시 읽어봐. 둘째 동생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답답하다, 형도. 하지만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10장 장남의 결심. 저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형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요? 집은 내 명의로 받을게. 그게 엄마 뜻이니까. 대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그 일부를 동생들한테 나눠줄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법적으로 다 당신 거면 굳이 나눠줘야 돼요? 우리도 늙어서 기댈 집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평생 엄마 방 하나 지키려고 버텼는데 그걸로 형제랑 완전히 갈라서고 싶진 않아.
나중에 애들한테 너희 아빠가 집 때문에 동생이랑 등을 돌렸다는 소리.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성격 알지? 그 대신 그 결정 후에는 당신이 책임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장. 서류 정리. 며칠 후, 우리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집은 장남분 명의로 상속됩니다. 다만 요양원비와 향후 간병비는 3남매가 분담하시기로 하셨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동생들한테 나눠줄게. 그리고 앞으로 요양원비는 우리 셋이서 비율 정해서 내자. 둘째, 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이 집 다 갖는 건 사실이잖아. 이건 형한테 유리한 조건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막내, 누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형이 양보하는 거잖아.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둘째, 동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12장 마지막 면회.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우리 셋은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다들 왔네. 오늘 무슨 날이냐? 우리는 어머니를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큰 놈이고 둘째고 막내고 다들 컸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다. 우리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안 싸워요. 막내 누나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요.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큰 놈아 고생 많았다.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3장 각자의 자리로 요양원을 나오며 둘째 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 참 바보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형 같은 사람을 큰아들로 둬서 다행이었겠지. 둘째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막내 누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 아니야. 너도 살기 바빴지.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4장 경비실의 밤. 다시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밤 10시. 바깥은 춥습니다. 전기 난로가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른 사람들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뭔가 적어봅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그리고 다음 주 요양원 면회 날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둘째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형, 다음 주 토요일에 나도 같이 가도 돼?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같이 가자.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습니다. 저 많은 집들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저는 중얼거립니다. 집이라는 게 결국 누가 오래 지켰느냐, 누가 끝까지 책임졌느냐가 남는 건데 서류 한 장 없으면 피부치도 숫자처럼 나눠지더라고요. 저는 서랍을 엽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공증 서류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요양원비 송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넣습니다. 정은 정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둘 다 준비해둬야 남은 자식들이 덜 싸웁니다. 에필로그.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아파트 단지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 어떤 집은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집은 어둡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이야기, 형제끼리 싸우는 이야기, 집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자리에서 경비실 불을 켜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부모님의 집이 싸움판이 아니라 서로 미안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길. 이 밤 어디선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보냅니다. 형제끼리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말로도 서류로도.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천천히 커집니다.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밤은 깊어갑니다.